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전달해 드린 거 이런 사진을 보신 적 있죠? 이게 지금 아주 축소시킨 거예요. 이것은 문법 구조입니다. 문법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아실 것은 이 시간에 문법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문법의 구조, 그 얼개를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걸 보는 거죠. 지금 이 사진 그림은 여러분들이 미리 아마 보셨을 텐데요. 언제나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제 강의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서 제가 이걸 PPT로 만들었어요. PPT를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요. 머릿속에는 항상 이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에서 맨 위는 어문론입니다. 이 소리 쪽이고 그 다음 상당 부분이 형태론 쪽입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서 이 상당한 부분이 통어론이고요. 그 아래 의미론, 의휘론이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문법 구조는 아니지만 에스페란토에서 아주 중요한 목록어,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타벨 모르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1989년도에 제가 쓴 국제어 에스페란토 문법이라는 책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그때는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런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어문론, 형태론, 통어론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했죠. 그것을 더 발전시킨 게 오늘의 강의인데요. 그리고 이 책이 2015년에 전자책으로 협회에서 발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글에 검색해 보면 북스 구글캄에 에스페란토 문법으로 검색해 봐도 좋고요. 그라마티코 데 에스페란토로 검색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PPT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텐데 그때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바로 뜰 겁니다. 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에스페란토 문화원의 이준기 원장님이 만든 거죠. 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에스페란토를 가르칠 때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겠다고 만든 거예요. 하여튼 우리도 각자 나름대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각자 알고 있는 에스페란토 문법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체계화 시켜보는 겁니다. 무슨 공부든지 이렇게 해보는 것이 참 유익해요. 좋아요. 먼저 생각해 두면 좋을 것이라고 제가 한번 여기 써보았습니다. 말은 수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하듯이 문법을 공부하려고 말을 공부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문법이란 말을 정리하고 설명한 겁니다. 그 말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는 말을 그저 정리하고 설명한 것이 문법입니다. 말이 먼저지 문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페란토는 자메노프가 문법이라는 것을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을 해요. 착각이라기보다도 하여간 에스페란토는 문법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그 말도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느끼게 되겠지만 에스페란토도 거의 자연어의 그 성장 과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가기 때문에 에스페란토도 결국은 문법은 말을 정리하고 설명한 것이다라는 말에 해당해요. 그럼 셋째로 문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하는 방법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에스페란토계에서 유명한 플레나 아날리자 그라마티코라든지 또는 얼마 전에 나온 플레나 만 리브로 데 에스페란타 그라마티코 이런 책들도 있어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문법을 만든 거예요. 에스페란토 문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한국인으로서 에스페란토 문법을 만든 거예요. 1989년에 제가 그걸 쓰고 책으로 출판되었죠. 네 번째, 문법으로 말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문법 전공한 사람이지만 문법에 너무 올인해서는 안 돼요. 이제 없어졌네요. 그 까만 것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생겼어요. 이상하네. 자, 그 다음 다섯째, 문법은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뿐만 아니라 뭐든지 유플리, 심플라, 데스플리, 뭐나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문법도 간단한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여기 책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보입니까? 이 파그죠. 이 파그가 에스페란토계에서 아주 유명한 문법책이잖아요. 바링겐과 칼로차이가 쓰는데요. 한 600페이지 됩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이 돋보기를 써야만 보일 정도로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우리 보통 글씨로 하면 이게 아마 1000페이지도 넘을 겁니다. 대단한 책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컴맥이라고 이 책도 이거는 제가 PDF 파일만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700페이지 정도예요. 이것은 아마 이 파그를 그 컴맥 포맷으로 한다면 10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컴맥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깨닫고 하기에는 훨씬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컴맥가 아주 참 잘 만들어진 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PDF 파일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에스페란토 기본 문법 16개의 조항은 사실 에스페란토 문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메노프가 이것을 마치 완벽한 교과서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LA 대회 때 레나토 코르세티 전 우에아 회장이 그 아시아 에스페란티스토들의 그 에스페란토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 이런 걸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메노프가 언어학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그 말에 동감입니다. 아마 자메노프가 언어학자였더라면 미리 포기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분 말이. 그리고 에스페란토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식자우환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자메노프처럼 좀 언어학자가 아닌 사람이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이 16개 조항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단지 형태론의 일부, 즉 각 품사의 문법, 의미 설명 정도에 그쳐요.
16개 조항이라 해도 그 중에 8개, 앞 8개가 이 품사 설명입니다. 품사 설명이라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의미가 뭐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뒤에 8개는 일반 조항이라고 해서 뭐 다른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해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통으론에 대한 문법사항은 거의 없어요. 종속 접속사 K나 관계사 Q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번에 일레이 새 회장이 된 아흐마드 맘두히 씨가 강연을 했을 때 그때는 이 말을 안 했군요. 그분이 일레이 대회 때 강연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아시아 사람들이 에스페란토와 완전히 다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에스페란토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우리 페르시아어,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씁니다. 페르시아어는 인도 유럽어 계통이다. 그래서 배우기가 참 쉽다. 그리고 우리 이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에스페란토의 K나 Q 그런 말도 없으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말에는 K나 Q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 생각에는 K나 Q도 없는 말이 어떻게 에스페란토와 비슷해질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에스페란토를 배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K와 Q가 중요한 거예요. 에스페란토 문법상 또는 인도 유로피언 계통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16개 조항에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16개 조항은 뭐 문법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다음 어문론에 대한 설명도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놓고 이건 발음이 어떻게 된다 이 설명 없죠. 물론 그때 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녹음 테이프를 뭐 공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설명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뭐 어떤 은혜에 어떤 발음하고 비슷하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걸 끝이에요. 그러니 이건 뭐 문법 설명이라고 할 수 없죠. 그 다음 또 에스페란토 유명한 문법상 타벨 보르토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또 무주어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메노프는 이런 설명들을 링거 바이 레스폰도이라는 책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처음부터 책으로 나온 건 아니었어요. 편지에 대한 답이라든지 어느 잡지에 누가 질문한 거를 거기에 대한 답을 했다든지 하는 것을 모아서 1910년도에 책으로 낸 것이 링거 바이 레스폰도입니다. 여기에서 자메노프가 이 사항들을 쭉 설명해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에스페란토 문법 배우려면요. 링거 바이 레스폰도 꼭 알아야 됩니다. 링거 바이 레스폰도 이거 모르고 에스페란토 배웠다 그러면 안 돼요. 중국에는 보니까 이것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링거 바이 레스폰도가. 한국에서는 아마 제가 그런 말 못 들었어요. 번역됐다는 말 못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원하신다면 저하고 협업해서 한번 강의도 하면서 이걸 한번 번역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존 웰스가 쓸 Linguistica y Aspectos de Esperanto는요. 좀 아주 전문적인 언어책이라면 링구바이 레스폰도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전문적이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자메노프가 직접 얘기한 거니까요. 그런 책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다음
아까 그 그림 처음 여러분 보셨죠? 그 그림을 제가 이제 요약해 봅니다. 여기 보면은 어문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 형태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통으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의미론과 의휘론을 함께 묶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목록어를 덧붙일 거예요. 이것은 그 문법의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페란토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어문론 이제 처음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음소라는 것이 뭔가? 음소를 이제 포네모라고 그러는데요. 모음, 자음, 반모음 이런 걸 음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운소, 이거 에스페란토에서는 악센토라고 해서 강세, 이거 운소입니다. 우리 한국말에서는 길이죠. 길이, 길고 짧고 하는 거, 그게 운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음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운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페란토 음소는 모음이 5개예요. 아이, 오, 아주 쉽죠. 특별히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지난주에 그 아마드 새 에스페란토 일레이 회장이 강연할 때 그때 프랑스에서 거기에 들어온 미셸이라는 에스페란티스토가 우리 한국 에스페란티스토들은 프레제이어 뭐 그 구분을 안 하더라 이상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마 듣고 그 사람 무슨 소리 하나 의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 에를 아주 민감하게 생각해요. 에와 에, 우리말에도 그래요. 이, 에, 아, 이, 에, 아 할 때 에, 개, 바다에서 사는 개하고 강아지가 큰 개하고 다르잖아요. 프랑스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제이오 마치 개 할 때처럼 프레제이오 이러면 그 사람 이상하게 듣는 거예요. 프레제이오 이래야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존 웰스가 쓴 그 책에 의하면 그리고 또 제 생각에도 에스페란토에서는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라는 것은 에스페란토의 에라는 것은 아와 이 사이에서 구분만 해주면 돼요. 아와 오 사이에서 구분만 해주면 돼요. 아와 우 사이에서 구분만 해주면 돼요. 즉 아가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이가 아니면 돼요. 오가 아니면 돼요. 우가 아니면 돼요. 그러면 뭐 에라 그러든 에라 그러든 괜찮아요. 그걸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자음 23개 있죠. 여기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려운 자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있어요. 그 프랑스 사람들도요.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만은 어려워하는 발음이 있어요. 특별히 르 발음 같은 거 이렇게 그루포를 워포 이런 데 누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 외국 에스페란티스토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어 본 사람이라면 몰라도 초보자들은요 못 알아듣습니다. 레굴러라 해굴러 못 알아들어요. 각 나라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기죽지 말고 뭐 좀 대담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반모음, 요, 워 두 가지가 있죠. 이것은 자음에 속합니다. 그래서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운소는 에스페란토 운소는 길이가 아니고 강세입니다. 악센토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끝에서 둘째 음절에 놓입니다. 둘째 음절이라는 것은
둘째 몸이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여기서 음절이라는 걸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절이라는 것은 소리마디라고도 하는데요. 한 번 내쉬는 숨으로 소리내는 말소리를 음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러면 한 번 소리 내쉬죠. 그러나 아, 이, 아이, 아이 이러면 두 번이죠. 아, 이, 아이. 근데 에스페란토에서 카이 그럴 때는 카이 안 그러잖아요. 카이 그러잖아요. 그때는 아이 이게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러니까 한 음절이에요. 카이를 에스페란토 카이를 카이 이러면 그 두 음절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 될거예요. 에스페란토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라이 이걸 예전에 제가 어떤 초보자가 카라이 카라이 그러면 안 돼요. 카라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카라이 이러면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 악센트는 항상 똑같은 데만 놓이기 때문에 문법적 기능은 없어요. 문법적 기능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구별이 돼야 문법적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항상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포폴로 항상 포폴로지 포폴로 이런 말 없잖아요. 포폴로 이런 말 없잖아요. 항상 포폴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말에는 말 하는 거하고 말 하는 거하고 구분되죠. 두 개의 낱말이 만들어져요. 근데 에스페란토에서는 포폴로, 포폴로, 포폴로 세 개의 낱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문법적 기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페란토의 문서는 그저 듣기 좋게 그저 해주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프로소디오, 운소라는 말을 에스페란토로 프로소디오라고 그러는데 프로소가 뭐죠? 여러분 아시죠? 프로소. 포의 모의 좀 반대되는 말이에요. 산문, 우리말로 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문. 문문이 아니고 산문이에요. 프로소. 디오는 신이잖아요. 프로소디오. 자, 이 산문을 아주 맛깔나게 해주는 것, 뭐 그런 뜻에서 프로소디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운소가 이 악센트가 없다면 에스페란토가 굉장히 밋밋한 언어가 될 것이고 또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언어가 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뭐 말을 한다면 아주 혼란스러워질 거잖아요. 자, 그다음 같은 음소가 둘 이상 연이어 쓰이는 어근은 없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핀노. 핀노 뭐죠? 핀란드 사람이죠. 핀란드 사람. 그래서 핀란드 할 때 여러분 노 두 번 써야 됩니다. 핀 한 번만 쓰고 란도 하면 아주 신뢰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핀란드 하면 끝나는 나라가 돼요. 끝장나는 나라가 돼요. 피노 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핀란드 노를 두 개 써야 돼요. 네? 진짜? 제가 틀렸나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 글자 한 음소 소리의 원칙이 철저합니다. 약간 예외적인 게 있는데 이 노고 이것이 에스페란토 본래 에스페란토 언어에는 단어에는 없어요. 근데 이걸 외래어나 외국어를 표기할 때 워싱턴어, 홍콩어 이런 거 할 때 노고를 발음으로 대체했죠. 이거는 두 개의 글자 노고를 하나의 음소 으로 대체한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페란토에는 이라는 음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표기해 주려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 말에서 많이 쓰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샹하이어 같은 경우에는 노구를 하지 않고 그냥 노함으로 해요. 샹하이어. 그 다음에 여기에 관주어,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관주어. 우리나라의 광주, 이게 포유에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관주어. 처음에 이제 이걸 보고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설명을 보니까 이 광주예요. 이것도 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노고에 아주 익숙해 있잖아요. 그 다음 거의 모든 단어가 개방음절로 끝납니다. 이건 각종 의미 때문에 그런데요. 각종 의미는 오, 아, 에, 이, 아스, 있어 뭐 전부 이렇게 개방음절로 끝나요. 스 이런 것도 개방음절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목적격, 끝모음, 생략, 무음이 단어들 중 아몬 이러면 이게 폐쇄음절로 끝나는 거예요. 아몬. 만약 이걸 아몬 이러면 개방음절이 돼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몬 안 그러고 아몬 이런 식으로 발음해요. 그건 에스페란토 일반적인 발음 방법하고 좀 다르죠. 또는 아포스트로프를 써 암 이러면 이것도 폐쇄음절이 되는 거예요. 넥 이런 것도 넥 이러면 개방음절이에요. 그러나 넥 이러면 폐쇄음절이에요. said도 said 이러면 개방음절이에요. 그러나 said 이러면 폐쇄음절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에스페란토는 거의 다 개방음절입니다. 그 다음 형태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형태소라는 게 뭐냐면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암 그러면 단어는 아니지만 뜻은 있어요. 사랑이라는 뜻이 있죠. 오 이러면 명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동사라는 동사 원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 트레, 알, 케, 큐 다 이런 뜻이 있고 그것이 가장 더 쪼갤 수 없는 더 나뉘지 않는 단위죠. 그걸 형태소라고 그래요. 단어는 뭐냐?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문장에서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자립적으로. 하나의 단어예요. 근데 두 개의 형태소가 들어있어요. 암이라는 형태소와 오라는 형태소가 들어있어요. 아몬, 이것도 아마스, 케, 파트리노, 돔참브로 전부 형태소, 여러 형태소가 들어있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품사법에 들어가서요. 에스페란토 품사는 구품사입니다. 품사를 파롤 엘레멘토라고 그러는데요. 그 말의 요소다 이 말이죠. 명사 봅시다. 에스페란토 명사는 모두 어로 끝나요. 그리고 그 뒤에 수와 격의 의미가 붙습니다. 문법성은 없어요. 에스페란토 명사에 문법성은 없어요. 그러나 자연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자연성을 나타내주는 여성 전미사는 인입니다. 유럽 말들 중에 문법성을 가진 말들이 꽤 있잖아요. 참 우리가 그걸 배울 때 무척 어렵습니다. 그걸 다 성을 이건 이 명사는 남성인가 여성인가 아니면 중성인가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에스페란토는 그게 없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럼 대명사,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일반칭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only. 우리 한국말에는 이런 거 없죠. 그 다음 3인칭 제기대명사 she라는 게 있습니다. 2인칭 대명사 we하고 3인칭 제기대명사 she는 단수와 복수가 같은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간혹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좋지 않은 점이 있어요, 사실. 모든 인칭 대명사가 이로 끝납니다. 이것은 의미는 아니에요. 동사 원형 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 자체 미 자체가 하나의 형태 속 하나의 어근입니다. 미, 위, 쉬 전부 이로 끝나요. 미, 미 이런 게요. 어느 게 어느 건지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가지로 뭐 그게 뭐 나쁘다 이런 말은 좋은 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수사 12개가 있죠. 10진법을 사용해요. 딱 4개 편합니다. 어떤 나라 말은 12진법도 있고 아주 복잡한 나라 말도 있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아마 10진법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수사에 R을 붙여서 서술을 만듭니다. 이것을 수형용사라고도 말해요. O를 붙여서 수명사를 만들어서 개수를 나타냅니다. 한 개. L을 붙여서 수부사를 만듭니다. 운우에 하면 첫째로. 수사는 아닌데 수명사가 있어요. 이건 명사입니다. 수사가 아니에요. 눌러 이런 게 있어요. 0이죠. 밀리오노 100만입니다. 밀리아르도 10억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나 요즘 영국도 옛날 영국은 안 그랬나 봐요. 요즘 영국에서는 10억을 빌리오너라고 주로 많이 써요. 에스페란티스트 사이에서도 이게 좀 헷갈려요. 그 다음에 1조, 조는 유럽에서는 도일리오노 그랬었는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빌리오노 또 이렇게 써요. 이게 좀 헷갈려요. 우리 한국은 화폐 단위 특히 얘기할 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뭐 여담인데요. 여러분 100만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큰 숫자잖아요. 책이 100만 권 있다. 여러분 가정에 책이 100만 권 있다. 생각해 보세요. 와, 도서관에도 100만 권 있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원을 갖다 붙이세요. 100만 원 있다. 아마 요즘 한국에서는 껌값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한국에서 특히.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밀리오너라는 것은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큰 숫자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100만 장자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장자였죠. 옛날에 박종철 군이라고 서울대 다니던 학생이 그 데모하다가 그 안기부에 잡혀가서 치료 과정에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책상을 탁 쳤더니 하고 죽었다. 그것이 발표였어요. 그것이 그 당시 신문 발표였는데 그 억이 그거는 뭐 숫자 억은 아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러면 소리가 났어요. 근데 요즘 아마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닐걸요. 내가 중국 살다 보니까 한국이 요즘 집값이 뭐 미친 듯이 뛰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요, 밀리아르드, 뭐 빌리오노, 트릴리오노 이런 말 잘 안 써요. 유럽에서 에스페란티스트들도. 그래서 여러분 토익 한번 찾아보세요. 빌리오노까지는 나오는데 두일리오노도 안 나와요. 트릴리오노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밀리아르드 설명에 들어가 보면 두일리오노가 나와요. 포이브에 이거 쉽습니다. 설명에 그게 나왔으면 표제에도 나와야 돼요. 근데 표제에는 두일리오노 내놓지 않았어요. 설명에만 그걸 내놨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너무 뻥튀가 돼 있어 우리 머릿속에.
너무 뻥튀기가 됐어요. 아마 베트남 사람들은 더 알걸요? 베트남 그 화폐 단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보다 뭐 더 높아요. 여담이었고요. 넘어갑니다. 동사. 동사는 기본형 의미가 이입니다. 시제와 서법에 따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as, is, was라는 시제가 있고요. us라는 서법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에스페란토 동사는 수와 격에 따른 변화가 없습니다. 아마 어떤 나라 말에는 이런 변화가 있을 거예요. 당장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영어만 해도 수에 따른 변화가 있죠. 3인칭 단수에서는 뭐 동사 끝에 s를 붙인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에스페란토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다음 형용사 의미가 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와 격의 의미가 붙습니다. 그리고 수식하는 명사와 같이 변화합니다. 그다음 부사, 의미부사와 본래부사를 나뉘는데요. 의미부사는 에로 끝나는 부사입니다. 또는 에를 붙여서 만든 부사다. 그래도 좋아요. 어근에다가 에를 붙여서 부사로 만든다 이 말이죠. 근데 본래 부사는 의미가 없고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부사입니다. 트레, 트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수십 가지 있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트레, 트로 이런 거 끝에 에나 오를 의미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의미가 아니에요. 전치사. 역시 정해진 의미가 없습니다. 뒤에 목적이 쓰이는 것이 특이합니다. 목적격이 쓰이지 않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치사 뒤에 목적격을 쓰잖아요. 그러나 에스페란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접속사. 이 접속사 부분이 에스페란토에서 참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접속사 이러면 간단한데 에스페란토에서는 콘junnctio, 수부junnctio 두 개로 나뉩니다. 이 둘을 한꺼번에 불러주는 말이 없어요. junnctio 이런 말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에스페란토에서 나중에 그 이제 통으론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뭉쳐서 리간토 이렇게도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해진 의미가 없죠. 감탄사 이것도 정해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9가지를 쭉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의미가 정해진 게 없는 게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분류별로는 그렇지만 낱말의 개수를 따지자면 정해진 의미가 없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그 뭐 전치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다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단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 그것은 다 의미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에스페란토가 쉽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해 볼 것은 이 9가지 품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낱말, 관사라고 우리가 부르죠. 라가 있습니다. 그걸 뭐 정관사 그래도 좋아요. 근데 에스페란토에서는 부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정관사라는 말을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관사가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사는 하나의 어근입니다. 더 나뉘지 않아요. 라를 로우와 아로 분해하면 안 됩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단어의 구성.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그림, 나무 그림에서는 이 단어의 구성을 형태로는 저 밑에다가 두었는데요. 오늘은 좀 앞에 두겠습니다. 모든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근 더하기 의미로 이루어집니다. 아모, 아마스, 리브로인 다 어근 더하기 의미죠. 리브로인 같은 경우는 의미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오, 요, 노 세 가지는 있죠. 한 단어입니다. 리브로인 한 단어예요. 그다음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 또 있어요. 본래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목록사 등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오, 아, 에 이런 거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런 걸 라디카이 보르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어미와 접사, 이 접사라는 것은 접두사, 접미사 합쳐서 접사라고 해요. 등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어근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에스페란토의 의미가 11개 나와요. 이건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죠. 명사 의미 아, 형용사 의미 아, 명사 의미 오, 형용사 의미 아, 부사 의미 에, 동사는 원형이 이고, 현재는 아스, 과거는 이스, 미래는 오스, 가정법은 우스, 원망법은 일반적으로 명령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원망법이라고 봅니다. 내가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복수의미요, 목적격 의미 노. 이 복수의미와 목적격 의미는 명사와 형용사 의미 뒤에 붙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격 의미 노는 이동의 방향 표시에도 사용합니다. 장소 고유명사, 예를 들어서 서울, 세울로, 뭐 페키노 이런 것 뒤에도 바로 세울놈, 페키놈 이러면 서울로, 북경어로 이런 방향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장소부사에 뒤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tn 그러면 그곳으로, 안타uen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품사의미, 시제의미, 서법의미, 수어의미, 격의미 이것을 문법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달라요. 이걸 자메노프는 모두 그냥 하나의 의미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렸어요. 바로 이런 데에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레나토 콜세티 전 우야 회장 말씀처럼 자메노프가 언어학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 자메노프가 언어학자였더라면 이걸 따로 분리했을지 모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과감하게 그냥 하나로 뭉쳐버렸어요. 의미라는 이름 하나로. 그것이 뭐 또 보면 편해요. 문법이라는 것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설명하기 나름이에요. 괜찮다고 봐요. 그 다음 형태론에서도 그것은 어근은 한 음절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음이 하나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어근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라의 로 이건 어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뭐 분해할 수 없다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로는 어근이 아니에요. 라가 어근이에요. 그 다음 자음 없이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나 어근 없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목록의 이야, 이에, 이오, 이우 이것은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근이라 할 수도 있어요. 이 목록을 이하를 이와 아로 나누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건 학자들마다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나누자고 하는 학자도 있고 이하 그 자체로 보자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하여간 그것은 자음이 없잖아요. 하나 모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이걸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아이라는 에스페란토 단어가 있어요. 이아이. 물론 이아오 해도 돼요. 이 동사입니다. 이아이. 당나귀가 울 때 이아이라고 해요. 이건 세 개의 음절인데 이아이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이아이. 좀 이상해요. 이게 좀 에스페란토 단어치고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왜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는지. 이건 이아이도 아니고 이아이인데
당나귀가 과연 이렇게 울까요? 이 아이 이렇게 울까요? 모르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현태론에서 중요한 것은 조업법입니다. 단어를 만드는 거죠. 파생법, 이건 접두사, 접미사 이걸 합쳐서 접사라고 부르는데 이걸 활용하는 것을 파생법이라고 해요. 그 접두사가 10개 있죠. 제가 처음 에스페란토를 배울 때는 이 체프는 못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체포라는 단어, 명사로 배웠어요. 접두사로 배운 게 아니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접두사예요. 여러분 포이브 찾아보세요. 접두사가 표제어로 나와요. 그 다음 오를 붙여서 명사가 돼요. 체포, 이게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모두 공식 접두사가 10개 있어요. 비공식 접두사도 많이 있어요. with, for, tell, retro 등등등 있습니다. 접미사는 37개가 있습니다. 그 앞에 제가 보여드린 이중기 원장님이 만든 슐러-실라 메토드라는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에 보면은 접미사를 28개라고 써놓았어요. 왜 그렇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28개는 아닌 걸로 제가 아는데, 그 프메그라는 그 에스페란토 문법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르틸로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잘 만들었어요. 그 문법 체계는 31개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37개라고 여기 써두었어요. 왜냐? 이 밑에 6개, 한, 앞, 인, 잇, 온트, 오트, 이 6개를 전미사로 넣어서 37개가 되는 거예요. 자메노프도 이걸 전미사라고 그랬고, 포이보에도 이걸 전미사로 나오고, 파고에도 이건 전미사로 나와요. 프메그에도 전미사로 나와요. 그런데 전미사라는 항목 안에서 개수를 정할 때는 이걸 뺐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걸 넣으면 37개가 돼요. 그 다음 상, 태 이런 것이 조어법에서 다루어집니다. 에스페란토 조어법에서 다루어져요. 통으로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동작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진행으로 이루어지느냐, 완료된 모습이냐, 예정의 모습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안트, 앞트 이런 것은 진행입니다. 능동 진행, 수동 진행 그렇게 되는 거죠. 인트, 이트는 완료고 온트, 오트는 예정이에요. 태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술어가 주어의 동작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주어가 그 서술어의 동작을 당하는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능동은 안트, 인트, 온트 이런 걸로 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나 분사 전미사가 없을 때에도 능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라스 이러면 뭐 이란타스 아니잖아요. 그냥 이라스 이러면 그 능동이에요. 굳이 안트, 인트, 온트 안 써도 그냥 아스, 이스, 오스만 써도 능동이에요. 피동 또는 수동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아트, 이트, 오트로 나타내요. 지난번에 제가 한국말과 에스페란토 비슷한 점과 다른 점 그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강의가 끝난 후에 타마라 님이 좋은 힌트를 주셨어요. 그 이거 또는 is 이런 걸 쓰면은 그 is 특히 is 쓰면 피동이 될 텐데 그러면 이게 형태론이 아니라 통으론이 아닙니까? 아주 좋은 그 질문 또는 힌트를 저한테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태를 나타낼 때에 is를 쓰기도 합니다. is. 전미사 is. 그걸 수동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자동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알로, 에스페란토로 메디알로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 글을 쓰면 사동이 되죠. 누구에게 뭘 시킨다 이런 말이 되죠. 하게 한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 피동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트, 이트, 오트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즈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하트, 이트, 오트를 하면은 행위자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즈를 쓰면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라포르도 에스타스 페르미타 이러면 문이 닫혔다. 근데 델리 이러면 행위자가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나 델리를 쓰지 않더라도 페르미타 이러면 우리가 누군가가 닫았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라포르도 페르미추스 이러면 행위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바람일 수 있겠죠. 또는 저절로 문이 쾅 닫힌 거예요. 그럴 때는 라포르도 페르미추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수동과 자동의 차이점이라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분사, 파르티시프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분사 전미사가 6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오를 붙이면 행위자를 나타내요. 주로 사람이죠. 또는 의인화된 물건도 됩니다. 짐승도 되고요. 분사 형용사 하를 붙입니다. 분사 부사 에를 붙입니다. 합성법, 파생법은 어근에다가 전미사를 붙이거나 접두사를 붙인 것을 파생법이라고 해요. 근데 합성법은 어근을 붙인 거예요. 접사를 쓰지 않는 겁니다. 2개의 어근을 붙일 수도 있고 3개의 어근을 붙일 수도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뭐 4개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건 아마 찾기 어려울 거예요. 중요 성분이 뒤에 씁니다. 스토름 참브로 이럴 때 참브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뒤에 씁니다. 그리고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하여 또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근 사이에 O, A, I, E, N 등을 끼워 넣기도 합니다. vortospezzo, 이걸 단어를 vortospezzo라고도 해요. 이때 vortospezzo, 같이 발음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vortospezzo. 그다음 feocanto. 혹시 여러분 이거 feo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요정 이렇게 번역이 될 거예요. 요정. 천사들보다 조금 아래 단계로 이렇게 보는 그죠? 요정. 페오칸토, 요정의 노래, 요정이 부르는 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이걸 오를 안 넣고 페칸토 그러면 아주 다른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페키의 안토가 되어버려요. 페키, 대변보다 똥 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페칸토 이러면 이거 완전히 엉뚱한 말이 되어버리니까 페오칸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쿠르바 크루라 다리가 좀 휜 이런 말이죠. 그다음 비비포바 다우리포바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죠. 다우리포바 뭡니까 지속 가능한 뭐 이런 말이죠. 프룬테도니 빌려주다 예를 쓰죠. 물테놈으로 물론 물테놈으로 그래도 되겠죠. 근데 관용적으로 자미노프 때부터 그랬었어요. 물테놈으로 안타오엔 이디 앞으로 간다. 안타오엔 이디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건 원래 파생법에서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합성법에서요. 근데 파생법에서도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우누아에쏘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누아에쏘와 우누에쏘는 다른 거예요. 우누에쏘는 통일성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누아에쏘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최우선성, 우선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포스테울로 후배라는 말이죠. 이걸 만약 A를 안 쓰고 포스툴로 그러면요. 이거는 본래 포스툴로란 말이 에스페란토에 있어요. 요구, 누구에게 뭘 요구하다, 요구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스테울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성법은 에스페란토의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문학 작품에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문학 작품 많이 읽어보시면요. 이런 걸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문학 작품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일반 회화에서는 금방금방 알아듣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걸 바로 회화에 쓰기에는요. 그러나 글을 읽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맛깔스러워요. 아주 맛깔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걸 에스페란토의 맛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굴곡법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에스페란토에서는 코뉴가시오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동사에 관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느 나라 말이든지 동사가 사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법 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변화법을 보겠습니다. 이 변화법이라는 것은 피니티브, 불변화법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것은 인피니티브. 근데 변화법은 피니티브. 제가 붙인 용어입니다. 변화법. 영어에서는 이것을 정법이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인피니티브로 부정법 이러고요. 그러니까 정법 그러면 시제가 정해졌다. 변화법은 시제가 변한다 이 말이고요. 서법이 여기에서 나타나요. 서법이란 말은 언어학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면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라는 뜻이에요. 즉 말하리와 들으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법사항입니다. 에스페란토로 모도라고 그래요. 모도. 직설법이 있고 가정법이 있고 원망법이 있어요. 에스페란토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설법은 시제에 따라 변화가 있어요. 텐소 시제, 현재, 과거, 미래 변화가 있어요. 근데 미래는요. 한국말도 그렇고 에스페란토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중국말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미래는 대체로 순수 미래의 뜻도 있고요. 추측의 뜻도 있고요. 의지의 뜻도 있어요.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의지. 그래서 이로스 이러면 나는 내일 그저 갈 거라는 미래도 되고요. 또는 내가 가겠다. 이런 의지도 돼요. 그게 1인칭이 아니고 2인칭이나 3인칭이면 추측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미래란 건 항상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법. 에스페란토 가정법에는 시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부족한 점이에요. 이 가정법도 순수한 가정이 있어요. 사실과 반대되는 거죠. 그 다음 아주 불확실한 일에 대한 추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래의 추측보다 더 불확실한 겁니다. 그냥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뭐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럼 정중한 부탁, 누구에게 뭘 좀 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럴 때 그 우스를 써요. 근데 이 우스는 시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과거 가정, 영어에서는 가정법 과거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에스페란토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인투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공식화된 건 아닌데요. 세비얌 이린투스 너가 만약 벌써 갔다면 뭐 그럴 때 세비얌 이루스 그러지 않고 세비얌 이른투스 이렇게도 한다는 거죠.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메노프가 언어학자가 아니어서 이런 걸 과감히 넘어가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망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명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뭐 많이 알지 못합니다만은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명령법이라고 해요. 명령한다고 그러죠. 좀 강하죠. 강하죠. 그런데 에스페란토에서는 볼리티브라고 그래요. 볼리티브. 이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볼러스. 원하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말하리, 파롤란토의 바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주어의 바람이 아닙니다. 주어와 말하리는 달라요. 말하는 것은 항상 나예요. 나. 인용문이 아닌 이상 항상 나예요. 그러나 주어는 나일 수도 있고 그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인칭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 명령법, 원망법은 에스페란토에서는 나는 누군가가 뭘 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미이루 그러면요. 나는 내가 가기를 바란다. 즉 나는 가겠다 그 말이죠. 위이루 그러면 나는 너가 가기를 바란다. 이 2인칭에서는 특별히 주어를 생략해요. 이건 주로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명령의 의미가 강하죠. 2인칭에게 할 때는 명령의 의미가 강하죠. 3인칭일 때는 특히 이건 명령의 의미가 약합니다. 리이루. 우리가 3인칭을 어떻게 명령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2인칭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3인칭에게는 명령할 수 없는 거예요. 리이루 이거는 나는 그가 가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법, 원망법이 의문문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들으리, 알파롤라토의 바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초미이루 이러면 내가 갈까요? 내가 가기를 바랍니까? 이 말이에요. 출리이루 그 사람이 가기를 바랍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 사람을 가게 할까요? 그 말. 그 사람을 가게 할까요? 여기서는 추위이루 이런 말은 거의 안 쓰죠.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는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은 당신을 가기를 바랍니까? 이건 말이 어렵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인칭 원망법에서는 주어가 생략돼요. 이미 말씀드렸죠. 근데 에스페란토의 원망법은 인칭별로 아주 체계적입니다. 참 큰 장점이라고 봐요. 여러분 영어 명령법 한번 여러분 체계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어려워요.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에스페란토는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에스페란토에서는 의문이라는 것은 서법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에서는 의문법이 서법입니다. 직설법, 가정법, 원망법, 의문법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한국말은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청유법이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청유법. 영어에서도 아마 의문법은 서법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나 에스페란토에서는 이 의문이 동사의 의미 변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루스 이건 되지만 묻기 위해서 이 다음에 붙이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묻는 말은 추를 붙일 뿐이죠. 그러니 이건 동사가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콘유가티오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피니티보에 들지 않아요. 서법이 아닙니다. 모도가 아닙니다. 불변화법, 인피니티브, 동사 원형이 바로 주어로 써요. 파롤리에사스 파실레 이런 말 있잖아요. 말하는 것이 쉽다. 이 파롤리가 동사 원형 불변화법인데 주어로 쓰일 때는 그 보어로 부사가 써요. 파실레 부사로 씁니다.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다음 목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미 데지라스 비디 윈 비디 데지라스의 목적입니다. 보어법 미아 데지로 에스타스 비디 윈 에스타스의 보어로 쓰이죠. 비디 윈 이것이
보입니다. 수식어법. realizismia desiro vidivin. 데지로를 꾸밉니다. vidivini 데지로를 꾸밉니다. 당신을 보고자 하는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상황어법. 부사어를 상황어라고 합니다. mitre joyas vidivin. 이때 vidi는 joyas를 꾸며줘요. joyas는 동사죠. 그래서 이걸 상황어라고 그래요. vidivin. 보아서 기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서술어법. 이게 좀 특이해요. 동사라는 건 그 자체가 서술어인데 뭐 또 서술어법이냐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동사로 쓰이려면은 시제가 변화해야 돼요. 아스가 붙든 이스가 붙든 오스가 붙든 이런 게 붙어야 됩니다. 아니면 서법이 붙어야 돼요. 우가 붙든 우스가 붙든 붙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체스 그냥 원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면서 문장이 돼요. 네 체스 랄라보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네 체수 랄라보론하고 같아요. 네 체수 랄라보론. 그럴 걸 어떤 경우에는 네 체스 랄라보론 이렇게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법서에 나와요.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번역하면 좋을 거예요. 일을 중단하지 말 것. 이런 식으로 말 것. 우리말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 데클리나치오. 중굴곡법이라고 한국 문법에서 쓰는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이거는 동사에 걸리지 않고 동사에 관한 게 아니라 명사와 형용사에 관한 겁니다. 동사에 관한 건 코뉴가티오라고 했어요. 명사와 형용사에 관한 거는 데클리나티오입니다. 여기는 수가 나타나고 격이 나타나요. 수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근데 에스페란토 단수는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냥 오로 끝나면 단수입니다. 복수는 오 뒤에 요가 붙으면 복수입니다. 격은 아무 표시가 없으면 주격이에요. no를 붙이면 목적격이 돼요. 에스페란토에서는 한 문장에 목적어가 2개 쓰일 수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있죠. 사형식 문장이라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요. 대격, 누구누구에게 말이에요. 탈격, 어디로부터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에스페란토에서는 전치사로 나타냅니다. 갈, 대 이런 전치사로 나타내죠. 목적격으로 바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에스페란토 목적격 노는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향이나 또 거리, 시간 등을 나타낼 때도 씁니다. 장소를 뜻하는 고유명사에 바로 붙기도 해요. 미이라서 세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에로 끝나는 장소부사에 붙을 수도 있어요. 미이라서 티엔. 그리고 한국어와 에스페란토의 비슷한 점, 다른 점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리, 시간 여기에도 써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격이 소유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에스페란토 일반 명사에는 소유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격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전치사 대로서 나타냅니다. 랄리브로 델라 파트로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책. 랄리브로 델라 파트로. 그런데 인칭 대명사에는 소유격이 있습니다. 아를 붙여요. 형용사 의미 아를 붙여요. 그래서 미아, 나의 이렇게 돼요. 목록어 중에도 있어요. S로 끝나는 목록어들, TS, KS, 이게 소유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형태론이 끝났고요. 통으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통으론에서 가장 먼저 문장 성분을 봅니다. 앞에서 우리가 품사를 봤죠. 구품사 그렇게 했는데 품사는 그 단어 자체를 문법적으로 종류를 나눈 거예요. 근데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장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주로 우리말에 주어, 서술어 이렇게 이런 것이 문장 성분입니다. 품사는 사 이런 게
동사예요. 우리말에서는 그게 구분이 아주 쉬워요. 근데 에스페란토에서는 뒤죽박죽이에요. 뭐 수비եկ토나 액토 이러고 프레디카토는 아토 이러고 보호는 프리카티보 이보 이러고 마구 뒤죽박죽이에요. 저는 8개로 나눕니다. 파악은 8개로 나누지 않아요. 복잡해요. 들어가 보면 개수를 어떻게 세야 될지 모르겠어요. 6개인 것 같은데 또 좀 다르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수에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개수를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좀 편해요. 문법을 설명할 때 편하죠. 자, 주어,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원형 또는 캐, 종속절 등이 주어로 쓰여요. 주어는 말하기와는 다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망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 디리살리 이러면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건 주어가 미죠. 말하기도 미 납니다. 같아요. 1인칭일 때는 같아요. 그러나 리 디리살시 그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이럴 때는 주어는 리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은 누구죠? 나예요. 미예요. 달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법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다음 서술어, 이 동사가 에스파뇰 동사만 서술어를 써요. 뭐 우리말에 서술어, 간다, 온다 뭐 이런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런 거예요. 또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원형 등이 뭐로 쓰여요? 그다음 목적어, 이건 뭐 주어나 똑같이 쓰이죠. 여기는 목적격 의미 no가 붙습니다. 유럽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어려운가 봐요. 목적격 의미를 잊어버리고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황어, 이제 파그에도 아비액트라고 나오는데요. 부사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상황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제 문법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에는 부사, 전체사 우, 분사 구문, 동사 원형, 개, 종속절 등이 쓰여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서를 보고 또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식어, 에피테토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주로 꾸민말이라고 보면 돼요. 형용사, 부사. 부사 그러면 여러분, 부사가 무슨 수식어인가 이렇게 생각되겠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동사. 그래서 이게 수식어예요. 수식어. 수식어가 돼요. 접속어. 대등 접속어,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이거 하나로 묶어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리간토라고 묶었습니다. 독립어, 이런 말도 파악이나 이런 데서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히 문장 성분에서 중요한 성분이 있어요. 부른말이라든지 감탄사라든지 또 문장 전체에 연결되는 부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저는 독립어라고 부르죠. 일반적인 문장 성분의 차례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차례입니다. 영어나 인도 유로피언 계통하고 비슷하죠. 같죠? 그러나 에스페란토에서는 목적격 의미 no 덕분에 바꿔도 돼요.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다음 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종류가 있어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와 관계의 수와 연결에 따라서 단문, 중문, 복문으로 나뉘어요. 어찌 보면 중문과 복문을 굳이 안 나누고 그냥 하나로 합쳐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쓴 문법에 많은 부분이 파그에서 나온 거예요. 제 혼자 다 한 게 아니에요. 파그에서 많이 인용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등절이라는 것은 대등한 절이 서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절이 다른 절의 문장 성분이 되지 않습니다.
접속사로 카이, 아우, 세드, 넥, 찰 이런 게 써요. 차르가 설명일 때 그렇습니다. 자, 밑에 여기 보면 또 차르가 나와요. 이것은 원인이나 이유일 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파악에서 나온 건데요. 좀 문제가 있어요. 너무 의미론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차르는 두 군데 다 써요. 복문은 종속절이라고 하는 절이 따라오는데 이것은 주절의 한 문장 성분이 돼요. 주절하고 주어절하고 또 다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주어절은 주어로 쓰이는 종속절이에요. 그러나 주절은 그 복문의 주가 되는 절, 앞에 먼저 나오는 절, 그 말입니다. 이 종속절이 주어처럼 쓰일 때도 있고 목적어처럼 쓰일 때도 있고 있어요. 주어처럼 쓰이는 건 주격보로 부사가 쓰입니다. Estas pone que revenis heimen. 당신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이때 estas pone 부사 쓰였죠. que 이하가 주어입니다. 이때 부사가 쓰인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목적으로 쓰일 때가 있죠. 보어로 쓰일 때가 있죠. 수식으로 쓰일 때, 상황으로 쓰일 때 혼합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들은 종속 접속사와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거죠. 들이 쓰입니다. 혼합절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이런 예를 한번 보세요. Kiel vi deseras que me hago? 한번 번역해 보실래요? 어떻게 번역될까요? 당신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세요? 그 말이에요. 당신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세요? 자, 이때 키에를 앞에 두었어요. 사실은 뒤에 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키엘미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좀 뒤죽박죽이 돼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혼합절이라고 그래요. Me decías que un vivo las que me hago. 나는 당신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당신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혼합절이라고 그래요. 주어의 유무에 따라서 주어문가 있고 무주어문이 있습니다. 주어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거죠. 무주어문은 에스페란토의 한 특징인데요. 날씨, 감각, 기분 등의 표현과 관용적 표현 등에 쓰입니다. 플루바스, 날씨입니다. 네자스, 톤드라스 이런 거예요. 그다음 에스타스 바르메, 덥다. 이건 날씨 쪽으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감각이에요. 감각. 그다음 에스타스 보네, 이건 기분 이런 걸 볼 수 있죠. 에스타스 프레쉬, 이건 감각적이죠. 에스타스 콘텐테 이런 건 기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관용적 표현이 하나 있어요. 테마스 프리, 이건 주어가 없어요. 테마스 프리 이런 말. 뭐뭐에 관해서인데요, 뭐 이런 말. 뭐뭐에 관해서인데요. 자, 이럴 때 보로 부사가 쓰입니다. 부사가 써요. 이것은 보로 부사가 쓰이는 경우의 하나일 뿐이에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럼 수법에 따라 또 문장이 나뉘는데 수법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직설문, 원망문, 가정문 이렇게 나뉘어요. 이 형태론에서 이미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의문문은 수법이 아니에요.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서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나눠요. 의문문도 추호가 쓰이는 일반 의문문과 의문사, 키우는 의문사가 쓰이는 특수문문으로 나뉘어요. 일반 의문문은
yes와 no로 대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할 때는 대답하는 말이 긍정문이면 yes, 부정문이면 네, 그럼 돼요. 그 상대방에게 내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면 안 돼요. 내가 대답하는 그 말이 긍정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특수 의문문에서는 yes나 no를 쓰면 안 돼요. yes나 no 쓰지 말고 묻는 정보를 바로 말해줘야 합니다. 뭐 어디냐고 물었으면 어디라고 말해주고 누구냐고 물었으면 누구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서법이 아니에요. 그럼 부정의 유무에 따라 긍정문, 부정문으로 나뉘어요. 부정부사 네나 네크를 씁니다. 그리고 네니요, 네니에, 네니아 등 부정의 명사, 부정의 부사, 부정의 형용사 등이 쓰이는 부정문도 있습니다. 관계사가 쓰인 관계절이 또 중요하죠. 이건 주로 수식어절 또는 상황어절로 쓰입니다. 수식어절로 쓰일 때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쓰이고 상황어절로 쓰일 때는 관계부사만 쓰입니다. 관계대명사는 키우, 키오, 키아 등이 쓰이고 그 소유격은 키에스가 쓰입니다. 관계부사는 키암, 키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에스페란토에서는 오른쪽 가지벗기입니다. 예를 한번 보세요. Putra estis la fromaĝo, kiun manĝis la rato, kiun mortigis la kato, kiun vidis Maria. 마리아가 본 고양이가 죽인 쥐가 먹은 치즈는 상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오른쪽으로 쭉 뻗어갑니다. 그걸 오른쪽까지 뻗기라 해요. 우리말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왼쪽까지 뻗깁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마리아가 본 고양이가 죽인 쥐가 먹은 치즈는 상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죠. 오른쪽까지 뻗기라고요. 왼쪽까지 뻗기라고요. 이걸 만약 영어로 해보면요. 뒤죽박죽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영어는 에스페란토처럼 이렇게 관계절에서 목적어를 앞에 내고 뭐 이렇게 위치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 주어와 스스로의 관계, 이건 태라고 그러는데 이거 보초라고 그러죠. 태에 따라서 능동문, 수동문, 자동문, 사동문 그런 나뉘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죠. 형태론에서. 그래서 수동문, 비동문은 st 더하기 수동정리사의 형용사형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자동문을 수동문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is를 사용하죠. 사동문이 있어요. 사동문은 이 글을 사용할 수도 있고 far이나 이 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t, it, ough와 is, ig까지는 이게 전미사니까요. 형태론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far이나 이기는 하나의 동사죠. 단어죠. 그러니까 이것은 통어론에서 다뤄야 돼요. 구의 종류. 구를 신타그모라고 그러는데요.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부사구, 접속사구, 불변화사구,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부정사구 이렇게 말합니다. 분사구, 전체사구. 예를 보면 responde al día demando minuridis. 그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는 그저 웃었을 뿐이었다. 이 responde al día demando 이것이 하나의 구입니다. 절은 아니에요. 이건 부사구라고 그러죠. 그 다음 she estas 그만큼 malricha tre felice. 그 여자는 비록 가난하지만 아주 행복하다. 그래서 비록 가난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예, 구로서 접속사 캄으로 이어지는 구입니다. 이 접속사 구라고 그래요. 불변화사로 이어지는 구는 불변화사구예요. visit lim, 이게 하나의 구죠. estas uno el mía의 task거리. 나의 임무 가운데 하나다. 그를 방문하는 것이 나의 임무 가운데 하나다. 이것은 주어구죠. 주어로 쓰이는 불변화사 구죠. 분사구 legate la libro mi multe floris.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많이 울었습니다. legante 분사구예요. 분사구문이라고도 말해요. 분사구. 전치사구. Si estas la libro de mi patro. 그것은 나의 아버지의 책입니다. de mi patro. 전치사구예요. 전치사로서 이어지는, 이끌어지는 하나의 구조. 이걸 전치사구라고 그래요. 자, 그럼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주어로 쓰이느냐, 목적으로 쓰이느냐, 어로 쓰이느냐, 수식어로 쓰이느냐, 상황으로 쓰이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A mí estas agradable hacerlo.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유쾌한 일입니다. 이 주어로 쓰였어요. 목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She amas ausculti popular musicon. 그 여자는 소위 팝송이라고 그래요. 팝송. 팝송 듣기를 좋아합니다. amas의 목적이죠. A mí estas have interesum preli.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have interesum. 이 보는 나와요. 수식어고. 수식어는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요. Realizes la deseo rencontre persone. 그를 직접 만나는 것,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를 직접 만나고자 하는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 꿈을 수식하는 거죠. renconti가. Si estas la libro de mi patro. 그것은 내 아버지의 책이다. 이럴 때 내 아버지의 책, 이거 데미아 파트로, 이게 리브로를 수식하고 있어요. 수식어구죠. 전치사구가 수식어구가 된 거예요. Mi trovis la leonon dormantan sub la arbo. 나는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자를 발견했다.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분사구문이에요. 형용사 분사구문이에요. 레오는 사자를 꾸미죠. 수식어구가 되어 있어요. 상황어구도 여러 가지입니다. Mi iras rencontition. 나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가다를 꾸미는 거예요. iras renconti. 이 상황어예요. La leono dormas sub la arbo. 그 사자는 나무 아래에서 잔다. 나무 아래에서, 이건 도르마스를 꾸미는 상황어입니다. 동사 도르마스를 꾸미죠. Legante la libro mi floris pro malgioia.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슬픔으로 울었다. 슬픔 때문에 울었다. 슬퍼서 울었다. 자, legante la libro 그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거예요. 분사구문이라고 그러죠.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걸 상황어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부사를 보로 쓰는 경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요. 무주어문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무주어문하고 다른 거예요. 무주어문이라는 것은 주어가 없는 문장으로서 그때 보호가
부사로 쓰이는 건 이 세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를 부사로 쓸 경우에는 첫째 무주어문의 경우, 둘째는 주어가 하나에 전로되어 있을 때, K라는 전로되어 있을 때, 셋째는 주어가 불변화사, 부정사로 되어 있을 때, 이미 우리가 다 한 겁니다. Parole estas facile, sed agi estas mal facile.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기는 어렵다. 이때 facile, mal facile 부사로 쓰이고 있어요. 이것하고 무주어문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 의미론, 의휘론. 자, 여기서 에스페란토에서는 문법성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동음, 이의어, 호모니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호모, 이것이 인간도 되고 또는 동성, 연애자 남성, 그 호모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호모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에스페란토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호모는 인간이라는 말 그 하나로만 써요. 그 다음에 에스페란토는 남성 중심의 언어입니다. 이게 조금 불만족스러운데요. 남성이 양성을 대표해요. 그래서 스튜던토 이러면요. 남학생도 되고 여학생도 돼요. 근데 굳이 여학생이라고 밝힐 필요가 있을 때는 스튜덴티노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외래어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철자법은 에스페란토 철자법에 맞게 고친다. 이게 자메노프가 만든 기본문법 제15조인데요. 우리가 이 유나미코 론도에 포함된 분들은 또 제가 그 운우알 리브로 강의하는데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배워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프렌다이 보르토이를 자메노프가 쭉 예를 들었어요. 제법 많아요. 그 중에 네르브, 피구르, 엑스플로아티, 데클라미, 아드보카토 이런 것도 나와요. 여러분 이거 초보자들 이거 아시겠어요? 중급자도 아마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자메노프는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래니까 뭐 굳이 따로 에스페란토로 뭐 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오만 갖다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 게 어떻게 외래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앞으로 심각해질 수 있어요. 갈수록 영어 기반의 외래어가 많이 생겨요. 요즘 포이브에 보면요. 젠틀레마노 이런 말도 있어요. 신사라는 거예요. 마나제로, 매니저, 마나제로, 스카니, 스캔하다, 스카니. 그런 말들도 포이브에 다 올라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일레이 그 대회 때 그 세계적으로 에스페란토 강사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제가 뭐 직접 이름은 금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자분인데 그분이 강연을 하면서 포르트폴리오라는 말도 썼어요. 필라로라는 말도 썼어요. 깜짝 놀랐어요. 포르트폴리오 포이브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필라로 안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포트폴리오라는 말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그 포르트폴리오라고 썼어요. 필라로는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어떤 분이 그 채팅란에다가 그걸 올렸어요. 틀렸다. 필리에로다. 에스페란토에서는 그게 필리에로다. 사진 찾아보니까 맞아요. 그 사람 실수한 거예요. 필라로. 이게 뭐냐? 큰 기둥. 영어로는 필라라고 그래요. 필라. 영어의 필라를 그냥 옮긴 거예요. 필라로. 물론 영어에서는 L자가 두 자예요. 에스페란토 하나를 해서 필라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스페란토 강사예요. 그리고 에스페란토 문법 굉장히 따지는 분입니다. 그리고 에스페란토 교재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열을 내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실수를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냥 영어에다가 오만 갖다 붙이면 에스페란토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앞으로 에스페란토가 한 100년 더 지나서 이렇게 바뀌면요. 그런 에스페란토 제가 과연 할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아주 반대합니다. 자, 그 다음, 외래의 기준이 뭐예요? 자메노프가 에스파란토를 처음 만들 때만 해도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죠. 그분이 뭐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어학자가 아니어서 이런 일을 감히 저지른 거예요. 유럽 쪽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유럽 쪽만. 근데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뭐 오세아니아도 넣을 수 있겠죠. 문화권에 따라서 외래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걸 과연 에스페란토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천만에. 에스페란토에서 받아들이는 특히 그 자메노프가 외래어라고 생각했던 외래어는 유럽 쪽에서 주로 쓰이는 그 말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좀 앞으로 이거 기본문법 제15조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김치호라는 말이 들어갔죠. 긴생고, 유감스럽게도 일본 말이 들어갔어요. 일본 말이 많이 들어갔어요. 고도, 게이쇼, 기생이란 말. 하시오, 젓가락이 젓가락, 하시오, 수시오, 김밥이나 초밥, 수시오. 일본 말은 아에요, 모음이 5개밖에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페란토에 끼어들기가 아주 좋아요. 그 틈을 노리고 일본 에스페란티스트들이 아주 많이 키워냈어요. 우리가 이거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픽시, 이런 말도 팩시밀리라고 한국에서 많이 쓰죠. 그 영어 단어입니다. 에스페란토로 팍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는데 구글로가 일반 단어가 에스페란토에 있어요. 구글로. 대문자로 쓰면 구글이에요. 구글로. 소문자로 쓰면 에스페란토 단어예요. 사람 찾아보세요.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수입니다. 10의 100승입니다. 10의 100승. 뭐 우리말로 할 수도 없어요. 10의 100승. 아마 천문학이나 이런 데 쓰겠죠. 구글로. 그 에스페란토 일반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모,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조모로 갈 것이냐, 줌으로 갈 것이냐, 줌으로 갈 것이냐. 이제 대문자로 쓰면은 소문자가 아니니까 고유명사니까 어느 정도 즈모, 조모 해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소문자로 그렇게 써버리면 또 문제가 되죠. 그런데 김치호나 긴생고, 또 우리가 앞에서 말한 관주어, 관주어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고유명사니까. 고, 게이쇼, 이런 거 다 소문자로 나와요. 참 우리로서는 껄끄러운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갈수록 동의어, 시노님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observatorio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observeio 그러면 충분해요. 그런데 observatorio 이건 뭐 거의 영어 기반일 거예요. 그런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의미를 분화시켰습니다. observeio는 일반적인 관측소, observatorio는 아주 전문적인 주로 천문학적인 그런 관측소, 이렇게 분화시킨 거죠. 심지어 요즘 올다라는 말도 써요. 늙었다, 올다. 말롱가를 쿠르타, 독일어 기반이죠, 주로. 그 다음 할투도 스톱, 이게 여러분 보이고 찾아보세요. 나와요. 스톱이 아니고 스톱 이게 나와 있어요. 감탄사로. 만약 이렇게 에스페란토가 변한다면 참 문제입니다. 그 이제 신조어의 문제도 있는데요. 컴퓨틸로, 컴퓨터르 이런 말도 세 가지가 각축을 벌이다가 요즘 컴퓨틸러를 많이 쓰죠. 이 스케미스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페란토식으로 조어하는 것, 그 스케미스모를 그래요. 나투랄리스모는 그냥 일반적으로 외래어로 쓰이는 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컴퓨테로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신조어에서는 스케미스모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컴퓨틸로를 많이 씁니다.
요즘 특히 크론 비루스라는 말하고 코론 비루스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이 두 개가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코론 비루스는 나투랄리스모예요. 크론 비루스는 스케미스모예요. 한 몇 달 전에 작년에 에스페란토 기관지에 보면요. 그 에스페란토 해방하기 특히 단어 많이 하는 할아버지 그 성함은 제가 잘 기억 못하는데 우리 2017년도 서울 에스페란토 대회 때 이 코 아래 여기 일회용 그 뭐 반창고 이런 거 받침을 바르고 나타났던 할아버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에스페란토 참 잘하는 분이죠. 그 에스페란토 기관지를 다 교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네? 누구요? 그분이 코론 비루스보다는 코론 비루스를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 크론 비루스 그러면 크로노가 왕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쁜 비루스에게 너무 좋은 의미를 연상시켜서 안 좋다. 그래서 코론 비루스가 낫겠다. 그런 말을 기고한 걸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요즘 이 줌을 통해서 쭉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에스페란토로 이걸 하는 걸 보니까 크론 비루스를 많이 써요. 우리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 서진수 회장님 같은 경우도 크론 비루스를 주로 쓰더라고요. 왜 그럴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크론 비루스가 발음이 쉬워요. 코론 비루스보다 일단 음절이 하나 적고 크론 비루스는 4음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코론 비루스는 5음절이 돼요. 그리고 크론 이것이 더 쉬워요. 발음하기가 어려워. 크론 코론 이보다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목록은, 이게 에스페란토상 아주 중요해요. 타벨 보르토이 45개가 있죠. 이 앞부분, 뒷부분, 이게 파하거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불러요. 안타와 파르트, 포스타 파르트, 이렇게 불러요. 이거 어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어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학자들마다 지금 다르다니까요. 이건 그냥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그다음 뒷부분은 9가지가 있죠. 근데 우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9개가 있어서 5 곱하기 9 하면 45개가 됩니다. 이 중에 키우, 키오, 키아는 관계 대명사로도 쓰여요. 키에서는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으로도 쓰입니다. 키암, 키에는 관계 부사로도 쓰여요. TL, KL, 티옴, 켬 이건 항상 짝을 이루어서 쓰이는데요. 이런 것을 상관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전체를 그냥 코렐라티브, 상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도 1989년에 쓴 그 에스페란토 문법 책에서는 이걸 상관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걸 바꿨습니다. 목록어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상관사는 그 목록어 중에 일부일 뿐인 것 같아요. TL, KL, TOM, KYOM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관계사거나 뭐 다른 겁니다. 의문사거나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입니다.